샬롬, 상록수 16번째. 영신은 가냘픈 웃음을 띠며 근처에 음식점이 있어요? 하고 반겨준다. 원재가 선생님 시장하셔서 어떡하나요? 하고 혼자 먹고 돌아온 것을 미안쩍게 여기니까 시장한 게 뭐요? 일부러 굶기도 하는데 하고 동혁은 침대에 반쯤 걸터 앉아서 영신의 손을 잡았다.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며 안심하고 잠을 청하시지요. 나도 눈을 붙여 볼 테니 가을밤이라 꽤 지루한데요. 하고 위로해 준다. 영신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창밖의 귀뚜라미 소리를 꿈속처럼 듣고 있다가 저량스러이 동혁을 쳐다보며 동혁씨, 난 지금 죽어도 행복해요.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끌어당긴다. 천만에 죽다니요. 우리 둘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며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동혁은 사랑하는 사람의 여인밤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시계에 초점이 돌아가는 소린 듯 창틈에서 제각거리는 벌레 소리에 가을밤은 쓸쓸히 깊어갔다. 수술대 위에 올라서는 영시인은 동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얀 소독복을 입고 매우 긴장한 빛을 띠면서 수술할 준비를 하고 난 의사와 간호부가 두 번째나 그만 밖으로 나가주시지요 하고 재촉을 하여도 영신은 나가지 마세요. 여기 꼭 서 있어 주세요 하고 온몸에 힘을 다해서 동혁의 손을 끌어당긴다. 네, 지키고 섰을게 걱정 마세요 하고 동혁은 환자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가 가재를 덮고 코 밑에 마취액을 방울방울 떨어뜨려 들여 마시게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대로 영신은 따라 부른다. 5분도 못 돼요. 영신은 핀셋으로 살을 찔러도 모를 만큼 전신의 감각을 잃고 힘이 풀려서 동혁의 손을 놓았다. 동혁은 수술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수술실 밖으로 나갔다. 응접실로 대합실로 복도로 왔다 갔다 하며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몹시도 초조하였다. 예수교 신자인 원재는 대합실 문 밖에 꿇어 엎드려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동혁은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원재와 같이 일종의 엄숙한 기분에 머리가 들려지지 않았다. 배를 가르고 맹장에 달린 벌레 같은 것을 잘라버리고 다시 꿰매면 그만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만 그것이 거의 2시간이나 걸린다. 몇 번이나 수술실 도어에 귀를 대고 들어보아도 바스락거림조차 없다. 동혁은 점점 불안해졌다. 왜 여태 아무 소리도 없을까요? 원재는 겁이 나서 우들우들 떨기까지 한다. 글쎄 하면서도 수술실 도어의 손잡이를 비틀어 열고 들어서는데 그와 동시에 소독약 냄새가 확 끼치며 의사가 손을 닦던 수건을 던지고 마주 나온다. 수술대 위에 허연 혼잎을 씌워놓은 것이 눈에 띄자 동혁은 가슴이 선뜻 내려앉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당황하여 묻는다. 의사는 수술복 소매로 이마에 흘린 땀을 씻으며 혼나 쎄다. 맹장이 썩도록 내버려 뒀으니 까딱하면 하고 담배를 피워 물고 쭉 들이빨다가 한숨과 함께 후 하고 연기를 토해낸다. 아, 그래서요? 동혁이와 원재의 눈은 의사의 입에 가 매달렸다. 그 수술만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장하고 소장이 마주 꼬여서 간신히 제 위치로 돌려놨는데 하더니 아니 여자가 무슨 일을 창자가 빗꿰도록 하게 내버려뒀단 말씀이요? 하고 동혁을 나무라듯 한다. 동혁은 그 말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간호부가 눈앞을 지나 제약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온 것처럼 얼굴에 땀이 주르르 흘렀다. 너무나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젠 염려 없겠지요? 나 아는 대로 힘껏은 했소이다마는 퇴원을 한 뒤에도 여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재발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증할 수가 없는걸요 하고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데 동영은 또다시 우울해졌다. 병실로 떼매어 들어온 뒤에야 영신은 차츰차츰 의식을 회복하였다. 어머니 하고 헛소리하듯 어머니를 찾다가 동혁씨 하고 머리맡을 더듬는다. 동혁은 나 여기 있어요. 이젠 아주 안심하세요. 하고 가만히 그의 두 손을 잡았다. 물을 좀, 어서 물을 좀. 영신은 조갈이 나서 식도가 타는 듯이 목을 쥐어 뜯으며 물을 찾는다. 원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 돼, 지금 물을 마셨다간 큰일 나네 하고 붙들었다. 그래도 환자는 한 모금만, 내 한 방울만 하고 어린애처럼 안타깝게 조른다. 물이 있고도 못 주는 동혁의 마음은 환자만큼이나 안타까웠다. 다행히 수술한 경과는 좋았다. 식욕도 나날이 늘어서 이제는 죽을 먹고도 잘 사귀고 붙들어주면 일어나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을 만큼이나 원기가 회복되었다. 그동안 정석골서 원재 어머니가 와서 아들과 교대를 하고 교인과 손목계의 회원들이 그 먼 길에 반은 타고 반은 걸어서 문병을 왔었다.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들 오셨어요? 하고 영신은 고마움에 겨워 그들의 손을 잡고 말도 못하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그 중에도 원재 어머니가 인전 아무 염려들 마시고 어서 퇴원이나 하세요. 일전에 학부형들이 모두 새 집에 모여서 기부금 적은 걸 죄다 내기로 했어요. 집 짓느라고 빚진 건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게 됐으니까 학원 때문엔 조금도 걱정을 마세요. 하고 보고를 들을 때 영신은 어찌나 기쁜지 금세 날개가 돋쳐서 훨훨 날아다닐 듯 싶었다.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병정이 승전고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이나 감격하였다. 그러나 영신은 수술한 뒤로 마음이 약해져서 예상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은 물론 한 가지 까다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동혁이가 제 곁에 있지 않으면 긴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심도 있거니와 여자로는 보기 드물게 중심이 튼튼한 사람이었만 난산을 하고 난 산모와 같이 곁에 사람이 없으면 허수해서 못 견디어 한다. 어느 때는 도깨비나 보는 것처럼 손을 내두르며 헛소리를 더럭더럭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문병을 온 부인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서 들려주고 하건만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동혁씨 어디 갔어? 동혁씨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 동혁은 길거리로 산불을 나갔다가도 붙들려 들어와서 그에게 손을 잡혔다. 그래야만 환자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잠이 든다. 저렇게 잠시 잠깐도 떨어지질 못하면서 입대까지는 어떻게 따로따로 지냈다오 하는 것은 문병원 부인네들의 뒷공론이었다. 동혁은 그런 말을 귓결에 듣고 싱글벙글 웃으면서도 이거 항공이 일 때문에 큰일 났군. 강기천이가 그동안 또 무슨 흉계를 꾸밀지 모르는데 원 편지 답장들이나 해주어야지 하고 몹시 궁금해하였다. 동화와 건배에게 거의 격일해서 편지를 했지만 무슨 연고가 있는지 답장이 오지를 않아서 몸이 달았다. 그러나 동혁이 역시 어떤 때는 어린애처럼 응석을 더럭더럭 부리며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마를 데가 없는 영신을 차마 떼치고 떠나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호인처럼 묵뚝뚝한 사람이기로 죽을 고비를 전행으로 넘겨서 아직도 제 몸을 마음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난 본일이
볼 일이 급해서 가야겠소 하고 휘어잡는 소매를 부리치며 일어설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동혁은 그 사정을 건배에게 편지로 알리고 밤이 들면 꼭 환자의 침상 머리에 앉아서 신문이나 잡지를 얻어다가 읽어주고 어떤 때는 흑인종으로 무지한 동족을 위해서 갖은 고생과 백인의 학대를 받으면서 큰 사업을 성취한 부커디 워싱턴 같은 사람의 분투한 역사를 이야기해서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농촌 운동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여 시간을 댈 수 있는 대로 헛되어 보내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영신이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야 동혁은 벽 하나를 격한 대합실로 가서 의자를 모아놓고 그 위에 담요 한 자락을 덮고는 다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공상에 잠겼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다. 인전 갑갑해 못 견디시겠죠. 그렇지만 태어날 때까지만 꼭 붙들고 안 놀 거요 하고 영신은 하루 한 번씩은 동혁을 놀리듯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동혁은 펄펄 뛰어다니던 맹수가 벼랑간 철장 속에 갇힌 것 같아서 여간 갑갑하지가 않았다. 위험한 시기가 지나서 마음이 텅 놓이니까 그동안 바짝 옥죄하던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가닥가닥 풀리는 듯 아무 때나 턱턱 눕고만 싶었다. 사지가 뒤틀리도록 심심해하는 눈치를 챈 영신이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나하고 일주일이나 같이 있어 보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덧택이지요. 하고는 염치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붙들려고만 든다. 그 하나님 참 감사하군요. 죽도록 일을 한 상금으로 이 몹쓸 병이 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백거정 짠 게 다 하나님의 덕택이지요. 동혁이도 영신을 놀리며 정석골 교회의 장로처럼 합장을 하고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고는 껄껄껄 웃어 젖힌다. 그렇게 하나님을 놀리면 천벌을 받는 법이야 하여 아무튼 나 같은 사람을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이만큼이나 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야요 하고 영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곁눈으로 살짝 흘겨본다. 영신이가 평소에 동혁에게 대한 다만 한 가지 불평은 저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부모 형제 간에도 종교를 믿는 것은 절대 자유요. 신앙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톡톡 털어도 단지 한 사람이 저의 애인이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몰랐다. 믿지를 않으면 보고 가만히나 있지를 않고 제가 밥상 앞에서 눈을 내려감고 기도를 올릴 때면 곁에서 일부러 헛기침을 칵칵하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찌개 냄비를 코 밑에다 들이대기가 일수다. 그럴 때면 저리 가세요. 자기나 믿으면 안 믿었지 왜 그렇게 비방을 해요. 하고 야무지게 쏟아붙이기를 한두 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끝에는 처음으로 악박골 약물터에서 밤을 새울 때에 뿌리만 따다가 둔 종교 문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서로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며 토론을 하였다. 동혁은 인류와 종교의 역사적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오 편협한 유물론자처럼 덮어놓고 종교를 아편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근래에 예수 교회가 부패한 것과 교육자나 교인들이 더 떨어질 나위 없이 타락한 그 신뢰를 들어 맹렬히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권세의 아첨을 하다못해 무릎을 꿇고 물질과 타협을 하다못해 돈 있는 놈의 주구가 되는 그런 놈들 앞에 내 머리를 숙이란 말씀이요. 그따위 교회에 다니다가 정말 지옥에 가게요. 하고 마루 바닥에다 기침을 탁 뱉었다. 그러나 영신은 교회 속은 누구 버텀도 직접 관계를 해온 내가 속속들이 잘 알아요. 아무튼 루터 같은 분이 나와서
큰 혁명을 일으키긴 전엔 조선의 예수교회도 이대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 거예요 하고 저 역시 붕괴하기를 맞이 않다가 나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정열과 희생적인 봉사의 정열을 숭앙하고 본받으려는 것뿐이니까요. 그 점만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해요 하고 변명을 한 후 새삼스러이 그런 도대체 동혁 씨는 아무것도 믿으시는 게 없어요 하고 정중하게 질문도 하였다. 천만에 믿는 게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하고 동혁은 두 눈을 끔쩍끔쩍하고 잠시 침묵하더니 똑똑히 들어두세요. 익숙한 선장은 폭풍우를 만나면 억지로 폭력에 저항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미리 절망을 해서 배가 풍파에 뒤집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항상 굳은 자신과 성산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온갖 지혜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살아나갈 길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 맥도널드란 사람의 말이 조선의 정년인 나로서의 인생 철학이고요. 이것도 학창시절에 어느 책에서 본 것이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전력을 다 한 가지 목적에 기울여 쏟을 것 같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라고 한 칼라일이란 사람의 한마디가 일테면 내 신앙이에요 하고 실내를 거닐다가 항공리편으로 뚫린 유리창 창밖으로 눈을 달리더니 독백하듯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퍼런 벌판을 바라보는 게 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림이고요. 저녁마다 야학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난 그 밖에는 철학이고 종교고 예술이고 다 몰라요. 더 깊이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가장 불행한 일로 두 사람은 고요히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 이 일 저 일에 책임을 무겁게 지고 그야말로 연자매를 돌리는 당나귀처럼 좌우를 돌아다 볼 사이가 없이 눈앞에 닥치는 일만 하여 왔다. 사실 그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맹렬히 실행은 하여 왔으나 오늘날까지 실천해 온 것을 제3자의 입장으로 냉정히 비판해 볼 겨를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는 그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분파리꾼처럼 먼 장래를 바라다 보고 그 나갈 길을 더듬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내온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동혁은 환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틈틈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 영신은 나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원체 무엇 한 가지 전문으로 배운 것도 없지만요. 그나마 인전 미천이 달랑달랑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할 의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가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겠어요. 농촌운동이란 결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던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닌 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피차에 거의 3, 4년 동안이나 농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했으니까 그 체험한 걸 토대 삼아서 제1보부터 다시 내디뎌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형편으로는 용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영신 씨는 이번에 퇴원하시면 적어도 몇 해 동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병이 재발이 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 날 테니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청소꾼은 어느 정도까지 일에 터가 잡혔고 영신 씨가 당분간 떠나 있더라도 원재 같은 착신한 청년들을 길러놔서 학원 일은 해나갈 만하니까 휴양하는 셈치고 떠나보시는 게 좋겠지요. 동혁은 이번 기회에 영신이가 해외로라도 나가보기를 권고한다. 저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은 무한히 섭섭하지만 만일 영신을 다시 정석골로 보냈다가는 그의 성격이 몸만 자유로 쓰게 되면 잠시도 쉬지 않고 또 그러한 과도한 노동까지라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합회에서 명색사 보조비라고 보내주는 게 있지요. 한 30원씩 오더니 그나마 벌써 2달째나
뻥 구워 먹은 자리야요. 거기서도 경비가 부족해서 쩔쩔들 매니까요. 집으로 가서 어머니 슬해서 얼마 동안 쉬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싫어요. 나는 그저 어디서든지 몸성이 있다는 소식이나 전하는 게 효도인데 이 꼴을 하고 집으로 기어들어 보세요. 가뜩이나 나 때문에 지레 늙으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긴장을 태우실까. 그도 그렇겠지만 동혁이도 좋은 방책이 나서지를 않았다. 제 얘기 우리 집 형편이 웬만만 하면 해보기는 하나 그것도 공상이기는 매일 반이다. 동혁 씨는 앞으로 어떡하실 테야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동혁은 어느 날 아침 아래와 같은 아우의 급한 편지를 받고 항공리로 돌아왔다. 사비 첫째고 연애는 둘째, 셋째라고 하시던 형님이 여태 돌아오시질 않으시니 대체 웬일인지요. 그동안 집에는 별거가 없지만 강기천이가 형님 안 계신 동안에 회원들을 농락해 가지고 우리 회관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 편지 받으시는 대로 즉시 오세요. 건배 씨는 벌써 여러 날째 종적을 감추고 말았으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급히 연필로 갈겨 쓴 동화의 편지를 읽은 동혁은 얼굴빛이 변화하도록 흥분이 되어서 까딱하면 10년 공부가 도루함이 타버리 될 테니까 꼭 가봐야겠어요 하고 영신의 붕대 교환에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 끝.